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아직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판 여름에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에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진과 나훈아가 나오고 그리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지금 전주에 살고 전라도에서 쭉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대구에서 한 1년여 산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작은아버지 한 분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도다 전라도다 또는 충청도다 강원도다 경기 서울 이 좁은 나라에서 남자 빼고 또는 여자 빼고 전라도 빼고 충청도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렇게 그 가수 라이벌은 나훈아와 남진이다 보니까 제가 올린 거기에 어찌 감히 남진을 나훈아한테 되느냐, 급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가수의 급을 따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올린 그 남진 그 썸네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진 그리고 가수 인생 그랬습니다. 가수로서의 인생 또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 남진의 가수 측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이제 남진과 나훈아는 유사하다, 비슷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과 이 예술적 차원은 다를 수가 있지만 예술 그것도 인생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살이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로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또 김영삼과 김대중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듣는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제가 진공 상태에서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 인생성형가라는 직업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60년 넘게 살았는데 냉철하게 객관적이냐, 그렇게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겠죠.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근거를 들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삼은 일단 배경이 좋습니다. 그 아버지 김홍조 씨는 매우 부자였습니다. 배 한두 척만 가져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수십 척의 어선을 그리고 공장도 몇 개 둔, 그래서 멸치 공장에서 나오는 그 멸치를 안 먹어본 정치인이 없다 할 정도로 김영삼은 그 아버지의 이 부를 배경으로 해서 많은 선물을 돌리게 되었죠. 지금도 뭐 멸치 한 상자 하면은 대개 3kg, 5kg 몇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경상도 태생입니다. 전라도 경상도는 인구 측면에서 이 해방 이후에 매우 크죠. 원적지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쪽이 개발됨으로써 인구 차이가 매우 크죠. 대구와 부산만 합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라도는 뭐 전주, 광주 저쪽에 아마 인구의 절반이나 될란가요? 그리고 그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부모를 두었죠. 경상도 태생이죠. 서울대 출신이니까 가난한 뭐 선비의 아들인 김대중, 그리고 전라도에 그것도 섬으로 이루어진 거의 신안태생 김대중, 그리고 목포 상고 고등학교 출신. 배경을 보면 김대중보다 역시, 그리고 김영삼은 다른 사람에 견주어서도 아주 부자의 경우에 속합니다. 남자 중에 하나뿐이라고 하고 대통령 역대 지낸 사람 중에 이렇게 부자 부모를 둔 사람이, 그리고 여자로서는 이제 뭐 박근혜야 대통령 딸이었으니까 부자이자 권세가이자 이것저것 다 갖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전문 정치가였습니다. 역대 최연소라고 하죠. 25살 때 국회의원 됐으니까요. 그래서 9선이나 됐잖아요. 그가 직업이 정치가이자 그리고 그 인생이 정치 인생, 정치 역정이었습니다.
그거는 좋은 배경이자 좋은 흠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자, 빨리 정치에 입문하고 정치계에서만 놀고 그리고 경상도 태생으로서 서울대를 나온 사람, 이것은 좋은 배경이었지만 이게 장점이자 강점이기도 했지만 크나큰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경이 좋으니까 그 좋은 배경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서울대 나왔으니까 서울대에 대한 기대,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 배경 좋은 데서 탄생한 사람, 그리고 25살에 여의도에 입성했으니까 그에 걸맞는 기대를 한 거죠. 거기에서 많은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대중 컴플렉스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김대중에 대한 열등감 또는 질투심. 그래서 김대중하고는 민주화를 같이 해온 동지이자 라이벌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컴플렉스를 아주 깊게 했던 것이 1971년 제7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이 붙었죠. 그런데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니까 2차로 갔는데 이철승이 이제 2차에서는 탈락되고 2차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이 붙었는데 김대중이 거기에서 당선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아주 배경이 좋은데 거기에서 참패한 그런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김대중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을 발휘했다고 그 회고록 3권으로 되어 있죠. 회고록을 읽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회고록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되게 이제 초록으로 읽고 여기저기 평가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대중은 김영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역시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우면 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고 들으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다고요. 그러면서 김영삼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열등감이 김대중에게는 그 학습욕으로 그리고 자기개발 욕구로 작용을 해서 늘 공부하는, 감옥을 최고의 대학으로 하는, 그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감옥을 대학으로 생각하고 좁은 대학, 작은 대학, 그리고 여기저기서 주는 그 명예 박사학위라든가 명예 학위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또 그 같은 상고 나왔지만 노무현하고는 달라요. 노무현은 이 원광대에서 주는 명예 박사학위인가 하나하나 받았던가요? 그런데 되게 김대중은 준다고 하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위를 받았어요. 그만큼 학위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자긍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판을, 명예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간판을 여러 개 받은 측면이 있고, 노무현은 그거 필요 없어. 그런데 그 간판을 안 받았지만 서울대 컴플렉스가 매우 강했죠. 그래서 그의 그 직접적인 서울대 컴플렉스 발로에 의해서 몇 명이 뭐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도 그 서울대를 나왔지만 좋은 배경을 갖지만 스트레스를 가졌고 컴플렉스를 가졌고, 김대중 역시 사람은 그러니까 다 좋을 수 없고 다 채울 수 없고 컴플렉스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노무현이 그렇게 명예학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 잠재의식 속에 그 내면에는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커다란 학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가 그 사법고시 패스했을 때 60명이던가요? 그 안팎인데 태반이 스카이였고 뭐 그런데 그가 대학 안 나온 사람으로서 거의 유일하니까 얼마나 그들하고 섞이기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젊은 날의 컴플렉스였지만 대통령쯤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요, 소화력은 좀 있어야 되는데, 용의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용의 못 시켜가지고 막 자기 뭐랄까요, 열등감을 표출할 만한 대상이 나오면 그냥 화살을, 폭탄을 융단 폭격을 하다시피 했죠. 좀 그 인성의 문제랄까요, 인격의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갖추고 태어나서 또 갖춘 김영삼도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해요. 이 1971년 제7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영삼이 김대중한테 진 게
아주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상흔을 남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노태우가 그 전두환에 이어서 대통령 됐을 때 이게 여수야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합당을 하자 하고 김영삼과 김종필에게 제안하니까 덥석 물었잖아요. 이거 역시 김대중에 대한 그런 그 컴플렉스, 호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작용됐다고 봐죠. 그래서 그때 이제 3당 합당을 하고 나니까 김대중은 고립화 됐잖아요. 김대중 고립화 또는 호남 포위 전략에 그 민주화를 했던 사람이 목숨 걸고 그 단식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노태우와 손을 잡고 결국 이제 그렇게 손을 잡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경상도 출신이긴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안 된다는 좌파로는 안 된다는 그런저런 계산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다시 김대중하고 붙으면 또 질까 싶은 이런저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그 김대중과의 단일화 또 뒤에 있었는데 김대중이 이제 안 했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 정치적 역학 구도야 이제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아무튼 그런 선택을 해서 민주화운동 한 사람이 노태우와 연합을 하는 거죠. 3당 합당을 하는 거죠. 김종필이. 그래서 이 그 한간에는 김종필이 손잡는 사람이 된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뒤에 김대중은 김종필과 손을 잡아서 됐죠. 그런데 김영삼은 이제 이 3당 합당을 했는데도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또 평가를 받죠. 그가 역시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포용을 하지 않고 쳐낼 사람은 쳐내고 제거할 사람은 제거해도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또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성향일 수도 있고 그 배경이 좋기 때문에 뭐 선택과 포기를 해도 된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 그런 평가를 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보수화되는 과정에서 보수화 합당하는 과정에서 이 용해되는 과정에서 그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쳐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 옛날에 어떤 원수 척진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 때 이렇게 그 포용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조언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자기를 이 사형해가지고 그 사형을 이제 교황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무기징역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면을 받는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하마터면 목이 달아날 뻔도 했던 그 전두환마저도 이렇게 포용해서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조언을 해달라는 그게 얼마나 좋은 재산입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노하우를 다 잘라내버리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처럼 자기가 그냥 완전히 그 성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실패해서 배운다는 이 슬기로운 차원에서 보면 참 이 많은 자산을 이명박 자산, 박근혜 자산을 사람은 거인일수록 큰 사람일수록 실패해서 배우는데 참 안타까워요. 거산이라고 졌죠. 이 김영삼은 거제도 태생이죠. 지금 문재인하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산에서 됐죠. 그래서 거제도 거, 부산산 해가지고 큰 산, 뭐 좋죠. 그런데 이 호와 달리 좀 크지 못한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통이 컸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80년대 말이었던가요? 이제 그 범민주 뭐랄까 그 화를 위해서 범국민 천만인 서명 운동을 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김대중과 김영삼이 같이 그 운동을 폈는데 김대중은 역시 가난한 선비의 아들이고 현실적이죠. 실용주의자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크게 해가지고 그 모으지 못하면 좀 보기도 안 좋으니까 모양새 좋게 100만 범국민 서명 이 정도로 하자. 그러니까 김영삼이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바에야 1000만으로 하자. 그때 인구가 뭐 5천만도 안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범국민 1000만 서명 운동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김영삼은 이게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정치 여정이 그 여정 자체가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통이 큰 측면을 보여주었죠. 그럼 그가 뭐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민주화 업적 대단하죠. 예, 민주화. 그래서 노태우도 선거를 했고 자기도 선거를 치르고 그랬던 거예요. 금융실명제. 그전에는 이게 차명으로 해서 이 지하자금이 많이 숨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있었던 이 하나회, 군 내에도 이렇게 그 조직이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것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외교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이 주류를 좀 배제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자기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로서 그때 사법고시에 2명 패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성윤도 이게 전라도 사람인데 아마 자기 이제 제자인데 아마 경희대 정도면은 이 법조계에서는 변두릴 겁니다. 뭐 스카이가 꽉 잡고 있으니까요. 서울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는 높아도 이 법조계를 움직이는데 참 힘든 측면이 있을 겁니다. 5년 가지고는 그게 수십 년 이렇게. 아무튼 김대중은 그 측면에서는 매우 힘들었죠. 대학을 본인이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는 거죠. 자기가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학벌로서, 그리고 이 호남이라는 불리한 이 배경, 이것이 포용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했고, 그러냐 지금 문재인은 경상도 야당으로 시작해서 전라도 세력을 업어가지고 둘을 융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서울, 충청도에서 어느 정도 얻으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전략을 쓰다 보니까 인사가 이게 호남 편지고 그런데 저는 참 호남 사람이지만 안 좋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학원 하면서 보니까 대학들도 다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좋더라고요. 교수들이 이렇게 소개한 사람도 받아보고, 저도 전북대 출신이니까 전북대 사람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 전북에서는 전북대가 이 전국으로 볼 때는 서울대 그런 격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좋더라고요. 전북대도 쓰고 원광대도 쓰고 전주대도 쓰고 이렇게 오히려 전주대 출신이 부족함을 알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의 업적은 그런데 그의 실패는 뭔가? 두고두고 길이 남을 외환위기죠. 그럼 외환위기는 왜 처리했는가? 그가 유리한 배경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리한 배경을 지니까 그런 우군들만 데리고 정치를 하니까 괜찮다고 한 거예요. 뭐 펀더멘털이 괜찮니? 기초 체력이 괜찮니? 뭐 외환 걱정할 거 없느니? 그리고 학습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으면서도 머리는 빌리면 된다 한 거예요. 물론 만기 칠남형으로 이 김대중은 얘기를 했죠. 하나하나 다 지켜보는. 하나하나 다 지켜보다 보면 놓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렇다고 김영삼처럼 머리는 빌리면 된다. 자기가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으면서도 공부를 안 해서 일머리를 몰라서 정치판에만 놀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같은 사람은 이 사업 세계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사업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김대중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판 저판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트럼프도 그 점에서는 그 오바마보다 강점이 있잖아요. 현실에서 현장에서 뭔가 해본 사람 같으면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는데 머리를 빌리면 된다는 이 김영삼은 그 머리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도 있고 이 구중궁궐에 갇힌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잘못된 보고를 하는, 그 사람 듣기 좋은 보고를 하는, 그러면 그 냉철히 파악할 줄 아는데 신문도 있고 이 시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면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표면만 보고, 표면에서 보고하는 것만 보고 정치 단수가 좀 낮다는 이야기였던 면에서.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병 주고 약 줬죠. 처벌도 하고 나중에 이제 임기 만렵에 사면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노태우와 전두환을 처벌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민주화 투사로서 이 군정을 확실히 종결시켜야 된다. 이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확실하게 줌으로써 이 민주화를
못 박은 거죠. 대못을 박은 거죠.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의 이 조직력, 배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머리를 빌려 쓰다 보니까 자기가 머리를 개발 안 한 측면도 있지만 인재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사실은. 선발을 많이 했다고요. 이해창이 그렇고 이명박, 노무현, 문재인, 홍준표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을 김영삼 혼자 뽑은 건 아니지만 그 조직력을 그리고 그 인재풀을 동원해서 뽑았죠. 그리고 보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3씩이나 나왔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조직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 그리고 아마 언론에 최고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영삼일 겁니다. 일간지, 종합 일간지 한 10개를 잡는다면은 아마 김영삼이 권좌에서 내려올 때까지 그 25살 때부터 아마 그때까지 계속 오르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그걸 즐긴 측면이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면 정치가는 언론에서 언급되는 게 나쁠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그가 이제 국회에서 제명될 때 한 이야기인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래요. 닭이 안 온다고 새벽이 안 오는 건 아니죠. 그 암울한 시기 몇 년 우리나라에서는 견디면 대개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권 잘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짧을 것이요, 이번 정권 못한다는 사람에게는 또 금방 지나갑니다.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전반기에 3년 반과 후반기 말엽에 1년 반은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 임금들이라는 것은 광해군만 해도 인조에 의해서 반정으로 물러났지만 15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영조 같은 사람은 무려 50년이나 통치했습니다. 50년. 아마 지금 보수 정권과 군사 정권 다 합쳐야 하는 50년 안팎 될까요? 그 기나긴 50년을 영조 혼자 통치했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겠어요? 영조 앞에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 광해군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5년 통치하니까. 지금은 5년입니다. 그 중에서 건불 10년 했지만 사실은 건불 3년이에요. 그 3년만 견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권 바뀔 확률도 높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보면, 그렇다고 옛날처럼 유배를 보낸다든가 무슨 정치적으로 살해를 한다든가 실제로 뭐 감옥에 넣어가지고 죽인다든가 그런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조선시대 선비들보다도 참 패기가 없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김영삼 같은 기계가 필요한 시대인데, 참 정치를 잘하면 뭐 5년은 짧은 것이고 잘못하면 5년이 영조시대 50년 같은 시대이다죠. 이런 필통입니다. 오늘은 육각형으로 된 필통입니다. 아주 육중한 색이네. 이 검은 세단, 검은 필통, 이 다리도 아주 하고 뭐 무늬도 안 놓고 그대로 새카맣게 칠만 한 필통입니다. 이게 무언의 이 무서움이죠. 말 않는 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요. 이 칠흑 같은 필통처럼 여러분들도 뭔가 무언할 때 그 안에 만원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도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영삼의 명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대통령이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대가리만 딱딱 들어서 평가한다는 게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 특히 김대중과 이렇게 견주어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평가를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정답 없습니다.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